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시니어들의 사랑과 이별, 선택과 후회를 함께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매달 300만 원을 줄 테니 그냥 내 곁에서 편히 쉬기만 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 12시간을 시장 주방에서 버티며 살아온 62의 여자에게 그 말은 평생 들어본 가장 달콤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반듯한 남자, 편안한 집, 그리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대접.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300만 원은 30만 원이 되어 있었고 파스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내밀어야 했으며 딸과의 전화는 감시를 받았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밥상에서 트집이 잡혔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돌아온 날 밤 남편은 넥타이를 메고 혼성 모임으로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순둘 윤명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시장 골목의 캔커피. 서울 마포구 공덕 재래시장. 좁은 골목 안쪽으로 기름 냄새와 파굽는 냄새가 뒤엉켜 흐르는 그 시장 한복판에 윤명순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62.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느긋하게 여생을 보낼 나이라 했지만 명순에게 그 말은 그냥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명수는 낡은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흰 앞치마를 허리에 단단히 묶고 시장 골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빛 아래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고 명수는 그 사이를 익숙한 발걸음으로 가로질렀습니다. 명순이 일하는 분식집 이름은 홍신의 송칼국수였습니다. 주인 홍 여사가 20년째 운영해온 작은 가게였는데 명수는 남편 강우철을 잃고 나서 4년째 이 가게 주방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은 4년 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사람이 이튿날 새벽 그냥 가버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거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명순에게는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순은 장례를 치르고 살림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홀로 남겨진 낡은 빌라를 마주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딸 지연이 엄마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라고 말할 때마다 명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내 살림 챙기기도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 분식집 주방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배웠고 이듬해에는 국물 간을 맞추는 법을 익혔습니다. 무릎이 부어도 손등에 기름이 튀어 빨갛게 물들어도 명수는 앞치마 끈을 더 단단히 매고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 그것이 명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점심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수는 주방 안쪽에서 칼국수 면을 펄펄 끓는 솥에 넣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홍 여사가 홀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순 씨, 5번 테이블 칼국수 2그릇 빨리요. 네, 금방이요. 명수는 국물을 퍼담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창살 너머로 좁은 홀이 보였는데
손님들이 하나 가득이었습니다. 그 속에 섞여 앉은 사람들 중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정갈한 남방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혼자였는데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눈빛이 차분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손님이야 날마다 오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나오다가 주방 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물이 참 진하네요. 직접 우리신 건가요? 홍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주방 실력이 좋아서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겠네요. 명수는 그 말을 들으며 면을 건져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남자가 다시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카운터 앞에 서서 명순 쪽을 찾는 눈치였습니다. 홍 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명순이 홀로 나왔을 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칼국수 국물,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순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래 끓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오래 끓인다고 다 이런 맛이 나지는 않죠. 남자는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으며 칼국수를 주문했고 명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강재호였습니다. 65, 35년을 교단에서 보낸 퇴직 고등학교 교장이었고 마포구 성산동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사는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3년 전 병으로 먼저 보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강재호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2~3번씩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명순도 그냥 단골 손님이겠거니 했습니다. 시장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 앉는 손님들이요. 그런데 강재호는 달랐습니다. 명순이 국물을 내어오면 꼭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파를 더 넣으셨나요? 향이 다른 것 같은데. 아, 오늘 파가 좀 싱싱해서요. 그것도 바로 알아채시네. 역시 손맛이 있는 분은 달라요. 명수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칭찬이 어색했습니다. 4년 동안 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음식 맛을 직접 짚어준 손님은 없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가끔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봐주는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명순이 앞치마를 벗으며 시장 입구로 나오는데 골목 어기 벤치에 강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서요. 퇴근하시는 길이죠. 강재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원한 거 한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많이 더웠잖아요. 명수는 잠깐 망설이다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여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마침 시간이 됐네요. 강재호가 웃으며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명순도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골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호가 캔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12시간이 넘게 서 계시는 거잖아요. 발이 많이 아프시겠다. 명순이 캔을 따며 짧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요. 이 나이에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익숙해진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픈 것도 익숙해지면 아픈 줄을 모르게 되니까요. 명수는 캔을 입에 대다 말고 강재호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가슴 한쪽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나누는 침묵치고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강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3년이 됐어요. 집사람을 먼저 보냈거든요.
아, 그러세요. 처음 1년은 밥 한 숟가락 넘기기가 참 힘들었어요.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 왜 그리 서럽던지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명순 씨는요? 저녁에 혼자 드시는 밥상이 어때요? 그 물음에 명순의 목 안쪽이 조였습니다. 입을 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익숙해지더라고요. 4년 지나니까요. 명순이 캔을 내려다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강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더 슬픈 거 아세요? 명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골목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강재호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명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강재호는 이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재호는 명순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명순이 조금 느려도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걸음을 맞춰준다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 든든한 느낌을 주는 줄 명수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빌라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강재호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명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산동에 살거든요. 여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려요.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명순 씨 국물 맛이 궁금해서 처음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강재호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일이 좀 생겨서요. 그 전에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명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강재호의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설레는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 명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챕터 2 300만 원이라는 말. 사흘 뒤 두 사람은 시장 골목 근처 한정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재호가 미리 예약해둔 자리였습니다. 작고 조용한 방이었는데 창 너머로 저녁 골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명수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손등에 기름 자국, 무릎 아래가 퉁퉁 부어있는 다리. 명수는 조용히 거울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한정식집 입구에서 강재호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순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찾기 힘들지 않았어요. 골목 안쪽이라 조금 헤맸어요. 미리 나와서 기다리길 잘했네요. 강재호가 먼저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명수는 그 작은 동작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재호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장 생활 35년 하고 나서 막상 퇴직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아이들 붙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요. 명순이 수저를 들며 물었습니다. 자녀는 없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얼굴 보면 잘 보는 거고요. 강재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그 말에 담긴 쓸쓸함을 들었습니다. 저도 딸 하나 있어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나는 나대로 바쁘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각자 사는 거죠.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강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강재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명순의 손 가까이에, 하지만 닿지 않는 거리에. 명순 씨, 나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명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식 코너 앞에, 아니, 그 주방 안에 더 서 있지 않아도 돼요.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할게요. 그냥 내 곁에서 편히 쉬기만 하면 안 될까요? 매달 300만 원씩 따로 드릴게요. 생활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그 돈은 명순 씨 것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갖고 싶은 거 사고. 명순의 귀에 그 말들이 하나씩 박혔습니다. 편히 쉬어도 된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명수는 그 순간에야 알았습니다. 황혼이 넘도록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아도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가 싫어요. 명순 씨도 혼자는 싫지 않아요. 강재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명수는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사흘 밤낮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돌아눕고 또 돌아눕고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300만 원. 마트 주방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 그 돈이 매달 내 손에 들어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쉬어도 된다. 그런데 명순의 마음을 흔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편히 쉬어도 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평생 그 말을 기다렸는데 자식에게도 못 들었던 그 말을.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명수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 재혼하려고 한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이야.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 분이고 혼자 사시는 분이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좋아요. 그분이. 명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다기보다는 내 고생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야. 그게 참 오랜만이라서. 지연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근데 엄마, 천천히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가늘었다는 것을 명순도 알았습니다. 걱정이 담긴 목소리라는 것도요. 그래도 명수는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저녁 명수는 강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 씨, 저 결정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강재호가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잘해봐요, 우리. 강재호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명순 씨. 정말 잘할게요. 그 웃음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입가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낡은 빌라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번진 벽, 외풍이 새어드는 창틀, 혼자 먹던 작은 밥상. 4년 동안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서며 명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등 뒤로 현관문이 딸깍 닫혔습니다. 강재호의 아파트는 명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밝았습니다. 방 3개에 탁 트인 거실, 창 너머로는 초록, 공원이 펼쳐졌습니다. 명순이 살던 빌라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짐을 다 풀고 창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받아 반짝이는 공원을 내려다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새벽 몸에 밴 습관 때문에 6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들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달걀말이를 부쳤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강재호가 나왔습니다. 세수도 안 한 부스스한 얼굴이었지만 주방을 들여다보더니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뭐부터 하면 돼요? 거의 다 됐어요. 가서 좀 더 쉬어요. 둘이 사는데 같이 해야죠. 상이라도 차릴게요. 강재호는 찬장을 열어 그릇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환히 아는 손길이었지만 조심스럽고 능숙했습니다. 명수는 찌개를 퍼담으면서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전 남편은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떠마시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상 차리는 소리만 들으면 소파에서 일어나 앉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릇을 내오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강재호가 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넣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명순 씨 된장찌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네. 명순이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한 건데요. 평소대로 한 게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잘 온 거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습니다. 명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어색해서 괜히 국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챕터 3 30만 원짜리 봉투. 합가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명순의 하루는 분식집 주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짓고 설거지를 마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일은 분식집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살림이니까. 그런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명순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니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이 매일 밤으로 이어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면 명순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지면 설거지를 천천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게 안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며 제발 오늘은 그냥 주무시기를, 제발 아무 일 없이 아침이 오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겨울 이불 3개를 손으로 빨아 널고 저녁을 차리다 기름이 튀어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른 날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눕자마자 눈이 감기는데 강재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명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진짜 안 좋아. 손도 데었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어.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재호가 한숨을 내쉬듯 몸을 돌려 누우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아프다는데 어쩌겠어. 천장을 바라보며 명수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안도감이 어찌나 크던지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냥 자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호가 식탁에 앉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미안했어. 다음부턴 아프면 더 일찍 말해요. 내가 눈치 없이 굴었네. 명수는 국을 떠담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분은 이해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마음을 다잡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그 손길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명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침대 위에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시장 골목 벤치 어디쯤을 떠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재호가 깊은 잠에 빠져든 뒤 명수는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62의 이 여자가 매일 밤을 이렇게 버텨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도 내뱉지 못한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기운조차 없어 그대로 두었더니 눈물이 귀 옆을 지나 베개로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달 초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강재호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거야.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명수는 감사해요 라고 인사하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재호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장도 보고 집에 필요한 것도 사고 영수증은 꼭 모아둬요. 내가 한 번씩 확인할 테니까. 명수는 그 말에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한다는 말이 조금 의아했지만 살림을 투명하게 하자는 뜻이겠거니 싶어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주차장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어본 명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0,000원짜리 30장. 딱 30만 원이었습니다. 명수는 지폐를 한 장씩 다시 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끓이면서도 반찬을 내오면서도 젓가락을 놓으면서도 그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강재호에게 명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 씨, 오늘 봉투 확인해 봤는데 30만 원이더라고. 혹시 나눠서 주시는 건가? 강재호는 들고 있던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이번 달 생활비 겸 용돈이야. 명순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300만 원을 따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강재호가 눈썹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은 우리 둘이 쓰는 생활비 전체를 말하는 거지. 거기서 관리비에 공과금 내고 장 보고 남은 게 30만 원인 거야. 같이 사는데 생활비를 내가 혼자 다 내는 게 말이 돼요. 명수는 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안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매달 300만 원은 명순 개인 용돈으로 주겠다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강재호는 처음 듣는 말이라는 듯 담담하게 뒤집었습니다. 명순이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도 된 양 바라보는 그 눈빛에 명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강재호가 안경을 고쳐 쓰고 식탁 위에 영수증 뭉치를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편의점 영수증은 뭐야? 파스요. 허리가 아파서요. 파스를 왜 편의점에서 사요? 약국이 훨씬 싸잖아. 그리고 이 베이킹 소다는 청소할 때 쓰려고요. 강재호가 영수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세제로 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걸 따로 사요? 명순 씨, 꼭 필요한 것만 사요.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인 줄 알아. 설거지를 하러 일어선 명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허리가 아파 산 파스 하나가 쓸데없는 소비가 되는 순간 명순의 무언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에 묻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다 못해 명순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 나는 편히 쉬게 해준다는 말에 여기 온 거야. 영수증 하나하나 감시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 파스 하나 내 맘대로 못 사. 강재호가 비릿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편히 쉬게 해준다고 했지. 내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는 안 했어. 그리고 명순 씨가 밤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 좀 해봐요.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지. 받기만 하고
의무는 안 하겠다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명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기브앤테이크. 그 말이 머릿속에서 차갑게 굳었습니다. 명수는 강재호에게 사랑받는 반려자가 아니었습니다. 30만 원에 밤낮으로 부려먹는 존재였습니다. 밤에는 욕구를 채워주고 낮에는 집을 관리하며 푼돈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존재. 깨끗한 아파트 주방 앞에 서 있는 지금이 분식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굽히던 때보다 수천 배는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그 무렵 딸 지연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명순이 소파에 앉아 모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15분쯤 지났을 무렵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재호가 나와 팔짱을 낀 채 명순 옆에 우뚝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명순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결국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재호가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대낮부터 무슨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해? 딸이에요. 별일 없냐고 안부 전화 왔길래요. 앞으로 통화 너무 길게 하지 마요. 집안에 여자가 하루 종일 전화에 붙들고 있는 거 보기 안 좋아 보여. 명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보기 안 좋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싸우기 싫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망치기 싫었습니다. 며칠 뒤 분식집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박정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밥 한 끼 먹자는 말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강재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 씨, 이번 주 목요일에 친구 좀 만나고 와도 돼. 점심 먹고 오려고요. 강재호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명순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시까지 와? 2시까지는 올게요. 1시까지 와요. 오후에 거실 창틀 청소도 해야 하잖아. 밥 먹는데 3시간이나 걸릴 이유가 없지. 명수는 결국 1시라는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요일 당일 명수는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겉돌았습니다. 입술이 낯설었습니다. 식당에서 박정옥을 만나 마주 앉았지만 명순의 눈은 자꾸 벽에 걸린 시계로 향했습니다. 박정옥이 물었습니다. 명순아, 너 어디 급히 가야 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미안해, 언니. 재호 씨가 일찍 오라고 해서. 다음에 우리 길게 보자. 허겁지겁 도착한 시간이 1시 5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소파에 앉아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던 강재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분 늦었네요. 잘 다녀왔냐는 말 대신 그 한마디였습니다. 명수는 신발을 벗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욱의 전화가 오면 심장이 먼저 쫄깃해졌습니다. 강재호의 발소리가 들리면 황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재호가 명순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욱이라는 여자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재혼한 거 아는 사람 많아봐야 좋을 거 없어. 앞으로 그 사람 만나지 마요. 내 눈엔 질이 안 좋아 보여. 오래된 친구를 질 안 좋은 사람으로 모는 말에 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주 나가던 동네 걷기 모임마저 남자들 섞여 있는 데 가서 웃고 떠드는 거 보기 싫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느 아침 핸드폰 통화 목록을 열어보니 딸 지연의 이름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재호가 문을 잠근 것도 아니고 발목을 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치가 보여서 싸우기 싫어서 하나 둘 포기하다 보니 어느새 명수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 공원에는 3, 4, 5 짝을 지어 웃으며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합가 전에는 명순도 저들 중 하나였습니다. 거실에서 강재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순 씨, 아침 언제 돼? 배고프네. 명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창밖 공원의 사람들을 등 뒤로 한 채 다시 어두운 주방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챕터 사약 봉투와 캐리어. 며칠째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고 밤사이 식은땀이 났습니다. 명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돌아올 강재호의 싸늘한 눈초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밥상 트집, 영수증 검열, 짧은 한숨. 아픈 것보다 그것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도 명수는 오전부터 청소기를 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주방에서 복도로. 허리가 묵직하게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것이 발끝까지 쏟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열이었습니다. 명수는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 아래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 명수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재호는 소파에 기대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순이 소파 옆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 나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하열이 있어. 강재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명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재호는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명수는 조수석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당장 무리하지 마시고 최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셔야 해요. 명수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렸습니다. 과로. 분식집을 그만두고 나서 더 과로가 됐다는 것이 이상한 일인지 이상하지 않은 일인지 명수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기실로 나오자 강재호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뭐래요? 과로래요. 며칠 꼼짝 말고 쉬어야 한다고요. 강재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가서 좀 누워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눕자마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강재호가 다가와 담요를 끌어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푹 쉬어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다정할 때가 있어. 내가 너무 지쳐 있었던 거야. 눈을 붙인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재호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명순이 소파 등받이를 잡고 서서 물었습니다. 재호 씨, 어디가? 강재호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 한 달에 한 번 보는 오래된 친구들이라 빠질 수가 없네. 명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응급실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쉬어야 한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재호 씨, 나 오늘 병원 다녀왔잖아. 알아요. 근데 명순 씨도 좀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괜찮잖아. 밥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명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모임 남자들만 있는 거야. 강재호가 재킷을 집어들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들 알고 지낸 지 수십 년 된 사이인데 그게 뭐 어때?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섰습니다. 넥타이를 정갈하게 메고 나간 사람. 걷기 모임에 남자가 섞였다는 이유로 못 나가게 하고 딸과의 통화를 옆에서 내려다보며 감시하던 그 사람이 아픈 아내를 홀로 두고 남녀가 섞인 술자리로 나갔습니다. 명수는 식탁에 앉아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에 국을 말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습지 않은데 웃음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해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다 빠져나가고 나자 명순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순 자신에게 적용되던 유부녀의 도리가 강재호 본인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명순의 가슴속 어딘가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나가야 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옷들을 꺼내 차곡차곡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세면도구, 약 봉투. 2달을 살았는데 짐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참 쓸쓸했습니다. 내 인생이 겨우 가방 하나에 담길 만큼 가벼웠던 것인지 싶어서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강재호가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오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더니 참 좋더라. 명순 씨는 좀 어때요? 명수는 소파에 앉아 강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뺨. 아까 응급실 대기실에서 팔짱 끼고 서 있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 나 씻을게요. 강재호가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짐은 이미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딸깍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습니다. 적막한 밤에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명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 캐리어, 한 손에 약 봉투, 야위고 창백한 62의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니 밤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명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2달 전 비워두고 온 빌라 주소를 댔습니다. 전세 계약이 남아있어 집은 그대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 밖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낡은 빌라 복도. 익숙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큼하고 낡은 냄새였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서서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끝까지 공기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재호의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영수증 내놓으라는 타박도 없는 이 정적이 눈물이 날 만큼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재호였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명순 씨 어디예요? 캐리어가 없는데. 제발 연락 좀 해요. 명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저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낡은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익숙한 천장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에 주방으로 나간 명수는 2달 전 넣어두었던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흰자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프라이팬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걀 프라이 하나, 김치 한 접시, 소박한 새벽 밥상이었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빈자리가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빈자리가 주는 고요함이 고마웠습니다. 챕터 5 진짜 괜찮다는 말.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구름을 한참 눈으로 쫓았습니다. 쫓다 보니 목이 뻐근해질 때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뭘 하라고 하지 않는 아침이라는 것이요. 차단해 두지 않은 번호로 강재호의 문자가 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문이었습니다. 명수는 잠깐 바라보다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2달 동안 비워둔 집이라 구석구석 쌓인 것이 많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명수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간을 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창틀 청소를 언제까지 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눈이 빨간 채로요. 엄마. 지연이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순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추운데. 지연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명순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등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버텼어요? 명수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알았어야죠. 내가 엄마 딸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명수는 지연의 손등을 한번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지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 명순이 웃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이 가져온 장바구니에는 두부, 애호박, 달걀, 미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 끓여줄게요. 엄마 좀 쉬어요. 됐어, 내가 해. 엄마, 나 아픈 사람 아니야. 내 부엌에서 내가 국 끓이는 거야. 넌 앉아있어. 명순이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둘렀습니다. 지연은 할 수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순이 두부를 썰며 말했습니다. 나 어제 달걀 프라이 해 먹었는데. 달걀 프라이요? 응. 혼자 해 먹는 달걀 프라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상하지. 지연이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요. 눈치 안 보고. 명순이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두부를 썰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달걀 프라이가 맛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어 꺼낸 달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국을 한 숟가락 떠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국 맛이 역시 제일 낫다. 맨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맨날 해도 맨날 맛있잖아요. 명순이 밥을 떠넣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몸 상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응급실에서 검사는 했지만 동네 내과에 한 번 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별일 아닐 거야. 엄마, 하열이 있었잖아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은 해야죠. 명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피로가 쌓여 있어요. 당분간 몸에 무리 주지 마시고 특히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연이 명순의 손을 의자 아래에서 슬며시 잡았습니다. 명수는 그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동안 내가 자주 올게요. 바쁠 텐데. 바빠도 와요. 엄마가 혼자 밥 굶을까봐 걱정되잖아요. 내가 밥을 왜 굶어? 안 굶으면 더 좋고요. 지연이 명순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며 걸었습니다. 명수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딸의 팔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간 뒤 명수는 핸드폰을 꺼내 강재호의 문자를 열었습니다. 명순 씨, 자고 일어나니 내 잘못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네요. 어제 아픈 사람 두고 모임 나간 거 정말 미안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재혼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나갔던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영수증 검열한 거 사실 나도 연금으로 살려니 앞날이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쫀쫀하게 굴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300만 원 용돈도 내가 관리하는 게 서툴러서 그랬던 거지 명순 씨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다시 합치면 생활비 통장 명순 씨한테 다 맡길게요. 명순은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강재호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던 초록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탁 트인 거실, 눈부신 조명, 넓은 침대, 그리고 새벽 1시 어두운 천장. 명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는 분식집 주방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도 앞치마 끈을 묶고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넓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며 제발 오늘은 그냥 주무시기를 빌던 그 밤들을, 파스 하나를 사고 영수증을 내밀어야 했던 그 오후를, 딸과의 전화를 감시받다가 서둘러 끊어야 했던 그 창피함을. 명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받은 것인데 아직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습니다. 좋았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써놓고 보니 칸이 반반이었습니다. 명수는 펜 끝으로 종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숫자가 반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반반이 다시 합쳐야 한다는 뜻인지, 이미 끝났다는 뜻인지. 명수는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약속대로 이틀에 한 번꼴로 들렀습니다. 퇴근 후 장을 들고와 함께 저녁을 지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직장 동료 이야기, 요즘 시장 물가 이야기, 어릴 때 명순이 자주 해주던 반찬 이야기. 어느 저녁 지연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 재혼한다고 했을 때 많이 불안했어요. 명순이 반찬을 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좀 편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서. 명수는 지연의 밥그릇에 조기살을 발라 올렸습니다. 괜찮아. 네가 말했어도 엄마가 알아서 결정했을 거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봤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나온 거예요? 명순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살아온 방식이 그 사람 방식인 거고 나는 그 방식을 못 견딘 거고. 지연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때요? 솔직히요. 명순이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좀 억울해. 300만 원짜리 꿈을 꿨다가 30만 원짜리 현실을 만난 게 억울하다기보다는 내가 그 달콤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흔들렸다는 게 억울해. 지연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만큼 지쳐 있었던 거죠. 위로받고 싶었던 거고요. 명수는 그 말을 듣고 수저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의 말이 가슴 한쪽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명수는 300만 원이 탐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을 알아봐 준다는 말, 편히 쉬어도 된다는 말, 그 말들이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 있던 자리를 채워줬던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명순이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일 나가야지. 벌써요. 벌써가 어디 있어. 쉬는 것도 오래 하면 오히려 더 힘들더라. 지연이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분식집 다시 나가게 해줄 것 같아요. 홍 여사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자리가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다른 데 알아보면 되고. 명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옆으로 눈을 돌려 어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 강재호의 집으로 짐을 싸들어 가던 날의 어머니와 지금의 어머니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무언가를 향해 쫓아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어딘가에 서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지연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안 와도 돼. 바쁘잖아. 바쁘면 못 오는 거고 안 바쁘면 오는 거예요. 오면 반갑게 맞아줘요. 명순이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면 밥 해줄게. 지연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명순도 웃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명순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까 써두었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좋았던 것들과 힘들었던 것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 답을 쓰지 않은 채로요. 챕터 6벤치 위의 고백.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명순이 차를 끓이려고 주방에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단해 두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강재호였습니다. 명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명수는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진동이 또 멈췄습니다. 3번째로 울리기 시작할 때 명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재호도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강재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순 씨, 나 요즘 잠을 못 자요. 명순은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밥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하기만 하고 그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명순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그 말하고 싶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강재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흘 뒤 오후였습니다. 명순이 시장에서 장을 봐 골목을 걸어오는데 빌라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재호였습니다. 점퍼 차림에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명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재호도 명순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섰습니다. 먼저 시선을 내린 것은 강재호였습니다. 명순이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어요? 강재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명수는 장바구니를 다른 손으로 옮겨 쥐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잠깐만요. 두 사람은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작은 분식집 앞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 캔커피를 나눠 마시던 시장 입구 벤치와 비슷한 모양의 벤치였습니다. 강재호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300만 원 약속은 내가 먼저 어겼어요. 그건 맞아요. 명순이 장바구니를 발 앞에 내려놓으며 들었습니다. 영수증 들이민 것도 잘못이고 밤마다 그랬던 것도 잘못이에요. 명순 씨가 싫다고 하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강재호가 말을 이으면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가 평생 내 방식대로만 살아왔어요. 집사람도 그냥 맞춰줬고 학교에서는 내 말이 곧 기준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명순 씨가 나가고 나서야 그게 보이더라고. 명순은 강재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시장 안쪽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강재호가 말을 마치자 명순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벤치 발 아래 구석에 낙엽 한 장이 바람에 뒹굴었습니다. 명순이 그 낙엽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 씨, 나는 30만 원이 서러웠던 게 아니에요. 강재호가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파스 하나 사고 영수증 내밀어야 할 때 서러웠던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다음날 밥상 트집을 잡을 때 그때 서러웠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받는 대가로 뭔가를 해줘야 하는 물건 같다는 기분이 들 때요. 강재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 걸어주던 날 기억해요.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한 말 기억해요. 강재호가 눈을 내렸습니다. 이런 비싼 선물 받았으니 앞으로 내 말 더 잘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 듣는 순간 그 목걸이가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강재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명순이 고개를 돌려 강재호를 바라봤습니다. 55년을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 그것이 역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을 명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재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명순 씨 생각 천천히 해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재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명수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풀었습니다. 두부를 냉장고에 넣고 팔을 다듬으면서 명수는 강재호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벤치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옆모습, 그것이 연기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응, 별일 없었어. 명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가 왔다 갔어. 전화기 너머에서 지연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래요? 잘못했다고. 그 말하러 왔대. 엄마는요?
나는 들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명순이 팔을 다듬던 손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다. 지연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해요. 근데 행복해지려다가 또 아파지는 건 싫어요. 명수는 그 말을 들으며 팔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행복해지려다가 아파지는 것. 그 말이 2달 동안 자신이 겪은 것을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그게 제일 무서워.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수는 주방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좋았던 것들과 힘들었던 것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물음표를 찍고 나서 명수는 수첩을 덮지 않고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 보여요. 어떻게?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근데 무너져 있는 느낌은 아니고. 명순이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은 많지. 근데 이제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야. 눈치 보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연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엄마. 명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지연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수는 말리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명수는 처음에는 날이 흐려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지연이 다시 내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명순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약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정리가 되셔야 해요. 명수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몸이 마음보다 솔직하다는 것을 명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지연이 명순 옆에 붙어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명순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아. 어떻게 할 거예요? 명순이 발걸음을 멈추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눈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명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강재호 씨 한 번 더 만나볼 거야. 지연이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려고요. 아니. 명순이 다시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챕터 7내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명수는 강재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대를 안고 보내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아둔 것을 꺼내려고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강재호의 답장은 3분도 지나지 않아 왔습니다. 언제든지요. 명순 씨 편한 시간으로 정해요. 명순은 답장을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만남은 사흘 뒤로 잡았습니다. 처음 함께 밥을 먹었던 시장 골목 근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강재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명순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네. 명순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재호가 명순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많이 야위었네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명순이 물잔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도 수척해졌어요. 잠을 못 자니까요. 짧게 대화가 오가고 나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조금씩 먹었습니다. 명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밥그릇을 내려놓고 명순이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 씨, 나는 지금도 재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재호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알아요. 새벽에 미역국 끓여준 것, 무거운 짐 못 들게 한 것, 꽃집 앞에서 화분 사다 준 것. 그게 다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강재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다정함이 늘 조건을 달고 왔다는 게 힘들었어요.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계산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보이고 나서부터는 다정한 말이 들릴 때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가 먼저 무서웠어요. 강재호의 손이 식탁 위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물잔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명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걸이 걸어주고 나서 차 안에서 했던 말 있잖아요. 이런 선물 받았으니 앞으로 내 말 더 잘 들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제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말 듣는 순간 목에 걸린 목걸이가 참 무겁더라고요. 강재호가 눈을 내렸습니다. 밤마다 거절하면 다음날 밥상 트집 잡고 파스 하나 사면 영수증 들이밀고 딸이랑 전화하면 옆에 서서 내려다보고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나는 재호 씨 집에 있으면서도 집이 그리웠어요. 낡고 좁은 내 빌라가 그리웠어요. 강재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명순 씨. 미안하다는 말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명순이 똑바로 강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강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강재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재호 씨가 정말 달라지려고 한다는 거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 또 그 집으로 들어가서 또 조금씩 무너지는 나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한 번은 몰라서 버텼는데 알고 나서도 버티는 건 못하겠어요. 강재호가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명순 씨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내 방식이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알아요. 재호 씨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명순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나쁜 사람이면 미워할 수 있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버텼던 것 같아요. 강재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저녁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강재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명순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명순이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음 캔커피 건네던 날부터 잘못된 건가요? 명순이 그 물음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들던 하늘, 선선하던 저녁바람, 처음으로 자신의 고생을 알아봐 준다는 말. 아니에요. 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때 재호 씨는 진짜였어요. 나도 진짜였고요. 그때 나한테 건넨 캔커피가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재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온 방식을 쉽게 못 버리더라고요. 재호 씨도 나도요. 나는 늘 참고 맞추는 게 몸에 배어 있고
재호 씨는 늘 기준을 정하는 게 몸에 배어 있고 그 두 가지가 한 지붕 아래에서는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강재호가 눈을 떴습니다. 눈 안쪽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명순 씨 결정 존중할게요. 강재호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명순이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요. 몸 챙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것만 바랄게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씨도요. 두 사람은 한정식집을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갈렸습니다. 명수는 빌라 쪽으로, 강재호는 주차장 쪽으로. 명수는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떠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컵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제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이 그 어떤 위로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물음표 아래에 펜을 댔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그 아래에 썼습니다.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숨겨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명순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요. 명순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만나고 왔어.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할 말 다 했어. 명순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 재호 씨도 알아들었고. 지연이 식탁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명순이 냄비에 물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잘 됐어. 지연이 식탁 위에 놓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이것저것 써놓은 거야. 봐도 돼. 지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좋았던 것들과 힘들었던 것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물음표가 있었고 그 아래에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썼어요. 응. 엄마,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명순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썼지. 지연이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요. 명순이 가스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일 다시 나가려고. 홍 여사한테 연락해 봤더니 자리 있다고 하더라. 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벌써가 어디 있어. 나 쉬는 거 오래 못해. 몸이 더 힘들더라고.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뭐가.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명순이 국그릇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쉬는 거지.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건 쉬는 게 아니야. 지연이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 캐리어를 끌고 강재호의 아파트로 들어가던 날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국을 젓는 어머니는 자기 자리에 서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안 바빠. 바빠도 올 거예요. 명순이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오면 밥 해줄게.
근데 오기 전에 연락은 해라. 재료 준비해야 하니까.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밥을 천천히 먹으며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영수증을 들이밀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무도 통화를 감시하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무도 몇 시까지 오라고 못 박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저녁이었습니다. 챕터 8의 앞치마를 다시 매는 날, 다시 출근을 시작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2달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도 있었습니다. 명수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네.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 개켜둔 흰 앞치마였습니다. 강재호의 집으로 짐을 싸던 날, 이 앞치마를 접어두며 이제 다시는 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꺼내드는 이 앞치마가 조금도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앞치마를 허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 골목은 명순이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기름 냄새, 파 굽는 냄새, 상인들이 문을 여는 소리. 명수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2달 전 이 골목을 벗어날 때와 지금 돌아오는 발걸음이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 골목을 떠나는 것이 고생에서 벗어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 골목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자 홍 여사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왔어요. 네, 나왔어요. 홍 여사가 걸레를 내려놓으며 명순 앞에 섰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살은 좀 빠졌어도 눈빛이 훨씬 살아있네요. 명순이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돌아왔어요. 홍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국물간 맞추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새 그렇게 힘드셨어요. 당연하죠. 명순 씨 손맛이 어디 따라가요. 명순이 주방으로 들어서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이 익숙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멸치 육수를 올리고 파를 다듬고 면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국물을 퍼담고 그릇을 내오고 다시 면을 넣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뻐근했습니다. 무릎도 익숙하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최봉순이 명순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명순 씨, 한동안 안 보이더니 어디 다녀왔어요? 명순이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쉬다 왔어. 어디? 집에. 봉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명순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어도 쉬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 봉순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명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시장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익숙한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그 벤치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강재호가 캔커피를 들고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그 빈 벤치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첫날 어땠어요? 명순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았어. 국물관도 맞고 손님도 많고. 지연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다행이다. 오늘 무리하지 마요. 명순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명순의 하루는 다시 새벽 5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그릇을 닦고 퇴근길에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하루가 이제 명순이 선택한 하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명순은 박정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거는 전화였습니다. 박정옥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나 기다렸잖아. 명순이 골목벽에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좀 있었던 일이 있어서. 뭔 일이야? 말해봐.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언제 시간 돼? 내일도 되고 모레도 돼. 나 맨날 시간 있어. 명순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빛이 골목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레 점심 어때? 좋아. 그 시장 앞 순댓국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수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몇 시까지 오라고 하지 않는 귀갓길이었습니다. 모레 점심 박정옥과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박정옥이 국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물었습니다. 명순아, 너 재혼했다는 말 들었는데 잘 되고 있어. 명순이 깍두기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안 됐어. 어머, 왜? 맞지 않았어. 박정욱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근데 잘 됐어. 진짜로. 박정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뭘 원하는데? 명순이 국물을 한 숟가락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 앞치마 내가 매는 거. 박정욱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말이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국물 내가 끓이고 내 퇴근길 내가 걷고 내 전화 내가 하고. 박정욱이 한참 명순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좀 달라졌다. 뭐가? 눈빛이 예전보다 더 또렷해. 명순이 깍두기를 한 점 더 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여. 응, 진짜로. 두 사람은 오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안이 점심 손님으로 가득 찼다가 빠지고 다시 조용해지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시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하늘이 맑아진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걷기 모임 단체 메시지에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갈게요. 답장이 하나씩 왔습니다. 반갑다는 말, 기다렸다는 말, 같이 걷자는 말. 명수는 핸드폰을 쥔 채 창가에 서서 그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햇살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이 들렀습니다. 명순이 저녁을 차리는 동안 지연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명순이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뭔데? 지연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엄마한테 오래 미안했어요. 명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엄마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버티는 거 알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못 본 척했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이 기울었던 거잖아요. 엄마 곁에 내가 더 있었더라면. 명순이 국자를 내려놓고 식탁 앞에 섰습니다. 지연아. 네.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흔들린 건 외로웠기 때문이야. 근데 그 외로움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가 스스로 채웠어야 했던 거야. 이제는 알아. 지연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밥 다 됐다. 명순이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오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우리 오래된 드라마 하나 보자. 엄마 요즘 밤에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 지연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드라마요? 아무거나. 내가 골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릇 소리, 수저 소리, 가끔 오가는 말소리. 별것 아닌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지연이 어깨를 기대어 왔습니다. 명수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무렵 지연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명수는 텔레비전을 끄고 거실불을 낮췄습니다. 잠든 지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7년 전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던 날 명수는 이 작은 손을 처음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순이 버텨온 것은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 때문만이 아니라 명순 자신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 밤이 조용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300만 원짜리 편안함보다 30만 원짜리 자존심을 택했다. 한 줄을 쓰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잘한 것 같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어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달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혼자 차린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달걀 프라이, 김치, 어젯밤 남은 국.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밥상이 고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밥상을 내가 차렸고 내 입맛대로 차렸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어 개켰습니다. 내일 또 매야 할 앞치마였습니다. 모레도 글피도 명순이 스스로 묻기로 선택한 앞치마였습니다. 창가에 기대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장이 하나씩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62의 이 여자가 300만 원이라는 달콤한 말에 흔들렸다가 30만 원짜리 현실에 무너졌다가 결국 자기 이름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2달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달이 명순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다만 그 다정함이 조건을 달고 오는 것인지 그냥 다정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편안한 곳이라도 내 존엄을 내어주면서 머물 곳은 없다는 것. 명수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허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단단했습니다. 땅을 딛는 발바닥 아래로 이 골목이, 이 시장이, 이 하루가 전부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명수는 시장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62의 윤명순 씨가 3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약속에 이끌려 들어간 곳이 따뜻한 안식처가 아닌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명순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아무리 비싼 목걸이를 걸어주고 미역국을 끓여준다 해도 파스 하나를 사는데 눈치를 봐야 하고 딸과의 전화를 감시 받아야 한다면 그곳은 집이 아닙니다. 명순 씨는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새벽의 눈물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준 것들을 마음속 어딘가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나 자신이 누군가의 다정함에 기대어 내 존엄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순 씨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낡고 좁은 빌라로, 달걀 후라이 하나짜리 새벽 밥상으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고요한 아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의 존엄도 언제나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의 응원에 늘 감사합니다. 인생 여행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인생 여행이었습니다.